사람들은 흔히 발이 붓거나 밤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 기능 지표인 EGFR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을 멈추기 직전 우리 몸의 가장 아랫부분인 발을 통해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90%가 손상되어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신장 기능 부전 시 발에서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공개합니다. 병원에 너무 늦게 가는 것을 후회하기 전에 영상 마지막 부분을 꼭 시청하세요. 영상 후반부에서 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확인하고 소중한 신장을 보호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 부종이나 야간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발목 안쪽 복숭아뼈 바로 위를 5초간 꾹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떼어보세요. 눌렸던 자리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마치 찰흙을 눌러놓은 것처럼 푹 꺼진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만약 그 자국이 3초, 5초 혹은 그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이 보내는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요암부종 피팅 에데마, 즉 함몰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오래 걸어서 발이 부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훨씬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신장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 안에는 사구체 글로머룰러스라는 아주 정교한 미세 필터가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뭉쳐진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이 필터를 통해 혈액 속의 나트륨 수분,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신장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기능이 저하되면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걸러내야 할 나트륨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의 법칙 삼투압이 작동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나트륨이 늘어나면 그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결국 몸 안에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정체된 수분은 혈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 밖, 즉 피부와 근육 사이의 조직 틈으로 새으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 이 수분은 몸에서 가장 낮은 곳인 발과 발목으로 흘러내려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장 필터가 망가지면 나트륨뿐 아니라 원래는 절대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소중한 단백질, 즉 알부민까지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알부민은 혈관 안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혈관 안의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버리면 혈관은 수분을 붙잡을 힘을 잃게 됩니다. 혈관 안의 수분이 줄줄 조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 과잉에 의한 수분 저류, 그리고 알부민 손실로 인한 혈관 내 압력 저하. 이 두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상태를 의학에서는 신증후군 네프로스릭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종은 발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주위가 심하게 붓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며 심한 경우 온몸이 물기를 머금은 것처럼 퉁퉁 붓는 전신 부종으로 번져나갑니다. 어르신들, 이 부종의 특징을 한 번 더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서 계셨거나 비행기를 오래 타셨거나 더운 날 많이 걸으셔서 생기는 부종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려놓으시면 몇 시간 안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신장 문제로 인한 요한 부종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부어있던 발목이 다음 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함몰성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지속성과 함몰성이 신장 부종을 일반 부종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부으면 가장 먼저 심장이 나빠진 게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물론 심부전도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심장성 부종은 대개 숨가쁨과 가슴 답답함이 함께 옵니다. 반면 신장성 부종의 초기에는 호흡 곤란 없이 발목 부종만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침에 눈 주위가 붓는 증상은 심장보다는 신장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시사합니다. 눈 주위의 피부는 매우 얇고 느슨하여 신장이 밤새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을 때 눈이 유독 부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저녁이 되면 구두나 슬리퍼가 꽉 끼는 느낌이 드십니까?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오래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께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종은 신장이 보내는 7가지 신호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그 독소는 이제 훨씬 더 깊은 곳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경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발가락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저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바닥에 수많은 작은 바늘을 꽂은 듯 혹은 발가락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그 감각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감각의 진짜 원인은 혈액 속에 조용히 축적된 독소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서 매일 생성되는 단백질분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폐물을 통칭하여 요소 독소라고 합니다. 요소 독소는 단순히 불쾌한 물질이 아닙니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체내 조직과 장기를 직접 공격하는 생체 독소가 됩니다. 이러한 독소의 첫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공격 대상은 말초신경입니다. 왜 말초신경일까요? 말초신경, 특히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신경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이 도달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 또한 가장 불안정합니다. 요소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면 이러한 취약한 말초신경의 신경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를 점진적으로 용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전선의 절연체가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절연체가 벗겨진 전선에서는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여러 곳에서 단락이 발생합니다.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막이 손상된 신경에서는 정상적인 감각 신호 대신 뇌가 해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신호가 무작위로 방출됩니다. 이를 요독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증상이 항상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장갑과 양말 분포라고 합니다. 양말이나 장갑으로 가려진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증상은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점차 위쪽으로 퍼집니다. 노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주요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림과 따끔거림입니다. 발가락이 항상 저리고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 전체가 무감각해져 마치 두꺼운 고무 매트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물체조차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둘째, 화끈거림과 기타 이상 감각입니다. 발이 아무것도 닿지 않았는데도 화끈거리고 뜨겁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바닥을 걷는데도 뜨겁게 느껴지는 등 역설적인 감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밤에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비자발적인 감각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가락에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저림을 느끼거나 온몸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증상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로 오인합니다. 사실 증상이 매우 유사하여 두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없는 노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림 증상이 악화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독성 신경병증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원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신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독성 신경병증은 초기에는 감각신경만 공격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신장 기능이 계속 저하되면 결국 운동신경까지 손상됩니다. 감각신경 손상은 불편함을 유발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발의 근력이 약해지고 발목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어 불안정한 걸음걸이가 됩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이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걷기가 어려워지면 단순히 신경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파괴하는 문제가 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닐 수 있듯이 발이 저린 것을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찌릿함 하나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장이 이미 독소의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아주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독은 신경만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피부 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 특히 다리와 발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운 거예요.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죠.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처방받고 보습제도 꼼꼼히 발라보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가족들은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냥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죠.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가려움은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이 극심한 가려움의 원인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서 조절되어야 하는 미네랄인 인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중인 수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소변을 통해 과다한 인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배출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 속에 인이 점차 축적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고인산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중인 수치가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혈액 속의 칼슘과 강하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미세하고 날카로운 미세결정이 형성됩니다. 이 결정들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며 피부 표면의 혈관과 신경 말단에 달라붙어 감각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 아무리 긁어도 가라앉지 않는 그 느낌은 바로 이 미세 결정으로 인한 자극 때문입니다. 또한 요소 중독으로 인한 또 다른 피부 변화도 나타납니다. 요소 수치가 증가하면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이 위축됩니다. 마치 피부에서 수분과 유분을 생성하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지는 외피부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합니다. 심한 건조함에 인산칼슘 결정으로 인한 신경 자극이 더해지면 가려움증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긁으면 피부가 더욱 손상되고 손상된 피부는 다시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만성신장 질환 환자의 40% 이상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더욱이 이 질환은 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우울증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활동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밤에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신경이 더욱 예민해져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습 크림을 발라도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고 특히 밤에 다리와 몸 전체로 퍼진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신장이 인 수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신부전은 단순히 가려움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발은 분홍빛을 띠고 매끄럽고 윤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바닥과 종아리 피부가 칙칙해 보이기 시작하나요? 전에는 없었던 노란빛이 도거나 젓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불투명한 변색은 의학적으로 색소 침착이라고 하며 신부전의 중요한 임상징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변에 노란색을 부여하는 색소는 유로크롬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색소가 소변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그러나 신장이 이 색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유로크롬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 온몸을 순환하다가 결국 피부에 침착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창백해 보일 수 있지만 유로크롬 독소가 축적됨에 따라 흑빛 노란색이나 칙칙한 회갈색으로 변합니다. 빈혈이 동반될 경우 창백함과 황달이 동시에 나타나 더욱 특이한 색깔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색은 특히 발바닥과 종아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가장 느리고 색소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햇빛 노출이 적어 일반적으로 피부색이 밝은 이 부위가 어둡고 칙칙해진다면 신장의 해독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잠시 발바닥을 살펴보세요. 평소보다 더 노랗지 않나요? 손가락으로 종아리 피부를 살짝 꼬집어 보세요. 피부 탄력이 없고 표면이 거칠게 느껴지나요?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피부 변색. 이 두 가지 증상은 신장이 미네랄 조절과 해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발에는 신장 문제를 나타내는 다른 세 가지 징후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발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양말을 벗어보시겠습니까? 발톱을 가까이 들여다보십시오. 밝은 곳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가로 가시거나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서 발톱에 가까이 비춰보십시오. 발톱의 색깔이 위아래 혹은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발톱의 뿌리 쪽 절반은 하얗고 뿌연색을 띠는데 발톱 끝쪽 절반은 분홍빛이나 붉은빛 혹은 갈색빛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발톱이 아주 명확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톱 색소 침착이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린지, 조갑 린지스, 네일스 또는 반반 발톱, 할프 앤드, 할프 네일스라고 부르며 만성 신부전을 진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임상적 단서로 활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발톱 뿌리 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신장이 알부민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소변으로 흘려보내면서 생기는 단백질 저하와 국소 부종 때문입니다. 발톱 조직에 수분이 과도하게 스며들면서 발톱이 불투명하게 탁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발톱 끝부분이 분홍빛이나 갈색빛으로 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요독 색소의 침착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요독 관련 색소들이 발톱의 가장 끝 혈류가 가장 느리게 머무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이런 독특한 두 가지 색깔의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발톱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분홍빛을 띠고 윤기가 납니다. 그러나 신부전이 진행될수록 발톱은 윤기를 잃고 표면이 거칠어지며 쉽게 부스러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소 흡수 장애와 비타민 D 활성화 실패가 발톱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린지 조갑은 특별한 검사 장비 없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장 본인의 발톱 그리고 함께 사시는 어르신의 발톱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신호 하나만으로 병원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갑자기 종아리나 발바닥에서 근육이 돌처럼 굳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발을 주무르고 벽에 대고 밀어보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짧게는 수십 초,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는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다시 잠들기가 두려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우유를 더 마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께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야간 근육 경련은 단순한 칼슘 부족이나 과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께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신장은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율하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전해질, 전체의 균형을 관리합니다. 신기능이 저하되면 이 전해질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의 수축 신호와 이완 신호가 동시에 혼재하는 혼란 상태가 생깁니다. 근육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수축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쥐가 나는 메커니즘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고인산 혈증, 즉 혈중인 수치 상승은 신장에서 비타민 D 활성화를 방해하여 칼슘 흡수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도 신장이 비타민 D를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면 그 칼슘은 뼈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벽에 쌓이는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난다고 칼슘 보충제를 무작정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이 나쁜 상태에서의 칼슘 보충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앞선 6가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발이나 종아리에 통증을 동반한 딱딱한 멍이나 어두운 결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멍든 것처럼 보여서 부딪혔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단단해지고 주변 피부가 검게 변하며 작은 상처가 생겨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궤양으로 번져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닙니다. 칼시필락시스, 즉 혈관 내 칼슘 침착으로 인한 혈류 차단입니다. 만성 신부전이 심화되면 혈중 칼슘과 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두 성분이 결합한 결정체가 피부와 피하 조직에 아주 작은 혈관벽 안에 직접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안에서부터 굳어가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공급하던 피부와 조직에는 산소와 영양이 끊깁니다.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낫지 않고 궤양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칼시필락시스는 만성 신부전의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로 발생하면 감염과 폐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발톱의 색깔 밤마다 찾아오는 근육 경련 낫지 않는 멍과 궤양. 이 3가지 신호는 모두 신장이 미네랄 대사라는 가장 근본적인 임무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 전체에서 동시에 다른 경보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신의 연쇄 붕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에서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붓기, 저림, 가려움, 변색 발톱과 근육의 변화는 모두 신장 기능 부전의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부전은 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장은 신체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마치 도미노처럼 온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발 증상과 함께 확인해야 할 3가지 전신 기능 부전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서로 독립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전신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보고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이 보고를 지금까지 간과하지 않으셨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본 후 병이 안을 살펴보세요. 거품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물을 내려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크고 진한 거품, 마치 맥주 거품처럼 보이는 거품이 보인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소변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인 알부민이 손상된 사구체 여과막을 통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목이 붓고 발의 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거품뇨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변 색깔을 살펴보세요. 정상 소변은 옅은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소변이 콜라나 홍차처럼 진한 색이라면 혈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구체 손상이 심해지면 여과되어야 할 적혈구가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는 신장결석 사구체 신염 또는 더 심각한 원인으로 인한 신장 손상의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핍뇨 하루, 소변량이 500ml 미만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는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얀뇨증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농축 능력이 떨어져 밤새 묽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신적인 징후는 호흡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낮에는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침대에 누우려고 하면 숨이 차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도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장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심부전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체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과도한 수분이 발목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상체, 특히 폐 주변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수분을 다리 쪽으로 끌어당기지만 누우면 수분이 폐로 이동하여 폐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에 수분이 축적되면 산소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 곤란을 초래합니다. 심한 경우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나는 증상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고칼륨 혈증이 동반될 경우 이 증상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회 이상이 생겨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반대로 맥박이 느리고 약하다면 응급실에 가야 할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로 인한 호흡 곤란과 부정맥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신 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드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걸을 수 있었던 동네 산책조차 이제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나요? 계단을 몇 계단만 올라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차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전과 다른 점을 느끼시나요? 이처럼 심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의 원인은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여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예틴, EPO를 분비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생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적혈구 부족은 신성 빈혈을 유발하며 이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뇌는 집중력을 잃고 어지럼증을 느끼며 심장은 산소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더 빨리 뛰게 되고 근육은 아주 가벼운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극심하고 평소와 다른 피로감, 어지럼증, 창백한 안색, 가벼운 활동 후에도 숨이 차는 증상은 모두 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의 징후입니다. 게다가 이런 유형의 빈혈은 아무리 철분 보충제를 복용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신장에서 EPO 생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빈혈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신 증상들이 발의 경고와 함께 겹친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혈청 크레아틴인 EGFR 소변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당신의 신장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신장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먹는 음식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바나나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선택하는 현미뼈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시는 멸치와 유제품, 그리고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야채 수프 한 그릇. 신장이 약해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음식들은 사실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역설적인 진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몸에서 이 세 가지 성분은 더 이상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인자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남은 신장 기능을 갉아먹는 세 가지 살인자, 바로 나트륨, 칼륨, 그리고 인입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나트륨입니다. 된장국, 김치국, 두부국,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주는 위안과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국 한 그릇에는 거의 20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질환 환자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나트륨이 왜 위험한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나트륨이 축적되면 체내 수분도 함께 축적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사구체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사구체 내 모세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열되거나 경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사구체 여과막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은 국물뿐만이 아닙니다. 김치, 염장, 해산물, 간장, 햄,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등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빵, 시리얼, 심지어 일부 음료에도 상당량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국물에 건더기만 먹고 식초, 마늘, 양파로 간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사실 담백한 음식이 신장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키위. 이 식품들은 흔히 건강식품으로 여겨집니다.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여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력히 권장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식품들이 매우 위험하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식품들은 모두 칼륨 K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중 칼륨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과량의 칼륨은 즉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배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고칼륨 혈증의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바로 그 결과인 심장마비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특정 역치를 넘어서면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가 완전히 교란됩니다. 처음에는 빠른 심박수와 불규칙한 맥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치가 계속 상승하면 심장마비, 즉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과, 포도, 파인애플, 딸기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안전한 선택입니다. 채소를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고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파, 마늘, 양배추, 콜리플라워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 신장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바로 인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활한 주범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혼합식품 오트밀. 노인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흰쌀밥 대신 이러한 식품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미 혼합식품에는 흰쌀밥보다 인피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멸치 말린 정어리 장어와 같은 생선 치즈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견과류, 초콜릿, 심지어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는 멸치와 요구르트가 사실은 신장을 더 빨리 손상시킨다는 이 씁쓸한 역설이 바로 인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사부에서 언급했듯이 혈중인 수치가 증가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축적되어 혈관 석회화와 경화를 일으킵니다. 신장을 보호한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노인의 경우 현미보다 백미가 더 안전합니다. 이는 기억해야 할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보충제 복용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고 인 수치를 모니터링한 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피하면서 신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장을 볼 때 쉽게 구입하여 바로 섭취할 수 있는 6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영양제도 값비싼 수입 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6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이지만 단순히 향신료일 뿐만 아니라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생성되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화합물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늘이 신장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물 연구에서 알리신이 수은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마늘은 혈압을 낮춰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셋째,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 함량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생마늘이나 살짝 익힌 마늘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반찬에 마늘 2쪽을 넣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양파입니다. 특히 껍질이 보라색인 적양파를 드세요.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인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여 사구체로의 원활한 혈류를 촉진합니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의 네트워크입니다. 건강한 사구체를 위해서는 혈관이 건강해야 하고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구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염증 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살짝 절인 양파를 반찬으로 먹거나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양파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질환 환자에게도 안전한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천연 이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은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체내 조직에 축적된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발목이 붓는 노인들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을 약간 뿌려 먹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에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통풍이 있는 노인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당뇨병과 고혈압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과의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 환자에게 섭취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과는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째 먹으면 펙틴 함량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하루의 중간 크기 사과 1개 이상은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스 대신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주스에는 농축된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질환 환자에게 정말 기적의 과일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신장세포는 혈액 여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세포 손상 속도를 늦춥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 환자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블루베리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지니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소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작은 컵 2개 정도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단백질은 신장질환 환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게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달걀 흰자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이며 신장질환 환자에게 해로운 인피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인 함량이 높아 신장질환 환자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만 달걀 흰자만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흰자 2개를 삶거나 익혀 먹는 것이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올바른 아침 습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잠을 자고 난 후에는 혈액이 농축되고 신장의 혈관이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신장의 혈관이 더욱 수축되어 혈류가 급격히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40,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 300ml를 조금씩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 물에 레몬즙 몇 방울과 꿀을 약간 넣으면 신장의 산성을 중화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중증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은 꿀을 섭취하지 말고 레몬물만 드셔야 합니다. 둘째, 소염 진통제는 공복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관절통이 있는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특히 공복에 복용할 경우 독성이 더욱 강해져 급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통을 관리하려면 신장의 안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셋째, 아침 커피나 탄산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밤새 이미 농축된 혈액을 더욱 탈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탈수 상태에서 신장은 과도한 여과 압력, 즉 과여과 하이퍼필트레이션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구체가 점점 닳아버립니다.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에는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중으로 신장을 공격합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탄산 음료 대신 블루베리 한 줌, 이 작은 교체가 신장의 수명을 늘려주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겪은 한 사람의 실화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 73세는 발목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당시 그녀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 움푹 패인 자국이 남았고 소변은 거품이 매우 많았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EGFR은 42로 만성심부전 3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간장에 절인 현미밥을 먹고 건강을 위해 바나나와 고구마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식단을 2가지로 바꾸었습니다. 현미밥 대신 백미를 바나나와 고구마 대신 사과와 달걀 흰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물의 건더기만 먹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이지 FR은 51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실신하지 않았고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제 발목이 더 이상 붓지 않아요. 그 말은 제게 어떤 연구 논문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현미 대신 백미를 먹고 바나나 대신 사과를 먹고 육수를 남겨두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러한 작고 간단한 변화들이 그녀의 신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어르신들도 같은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일 120리터의 혈액을 묵묵히 역과하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 작은 다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목을 눌러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목뼈 위쪽 부분을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세요. 압력이 금방 돌아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붓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내일 병원에 가보세요. 또한 발톱도 확인해 보세요. 발톱이 어떻게 보이는지, 소변에 거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 점검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다짐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밤 발목을 눌러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발목 점검 결과, 소변 검사 결과 또는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도 공유해 주세요. 발이 붓는다고 하시는 어머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아버지, 또는 피곤하다고 하시는 어르신 이웃분과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투석 필요성을 없애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명의보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의학 지식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종종 침묵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신장의 언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발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먹는 음식 중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사구체 역과율 EGFR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내일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당신께서 투석실이 아닌 만개한 꽃으로 가득한 공원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